지금부터 3분 안에 여러분은 화려한 파티에서 찍힌 단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7년간 믿어온 아내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냉철한 작가적 관찰력으로 아내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치고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 직업은 소설가입니다. 제 아내 박수진은 잘 나가는 패션 MD죠.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7년간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밤새워 글을 쓰고 아내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트렌드를 이끌었죠. 서로 다른 세상이었지만 저는 그 차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빛났고 저는 그런 아내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랬다. 아내 수지는 강남에서 열리는 유명 패션 브랜드 론칭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완벽한 모습을 연출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까지. 그녀에게 파티는 전쟁터와 같았고 그녀는 언제나 승리하는 장군이었다. 지훈 씨,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중요한 행사라 끝까지 자리 지켜야 하거든. 저녁 먼저 먹고 있어요. 내 걱정 말고. 이번 시즌 VVIP들이 총출동하는 날이라 정신없을 거야. 물론이지. 오늘 최고로 멋진데 가서 사람들 시선 다 뺏고 와. 당신이 주인공이잖아. 지우는 웃으며 아내를 배웅했지만 혼자 남은 서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창밖으로 아내가 고급 세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문을 열어주는 남자의 실루엣이 낯설었지만 그는 그저 업계 관계자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그는 무심코 파티에 대한 패션 블로그 리뷰를 읽고 있었다. 화려한 셀럽들의 사진들 사이로 파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은 단체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칫했다. 사진 한쪽 구석, 흐릿한 배경 속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낯선 남자와 머리를 맞대고 웃고 있었죠. 너무 가까웠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동료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7년간 매일 밤 내 옆에 누웠던 아내의 몸짓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밀한 연인의 몸짓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그가 최근 몇 년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무방비한 미소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오직 그 남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표정. 지우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소설가적 상상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뿌려지고 말았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아내는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아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정말 전부일까? 어쩌면 내 아내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의 화려한 가상세계는 아름다웠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습니다. 파티 사진 속 의심의 씨앗은 며칠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내의 핸드폰이었죠. 언제부턴가 아내의 핸드폰은 작은 비밀 요새가 되었습니다.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제가 옆에 있을 땐 절대 잠금을 풀지 않았죠. 샤워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힐끗 보며 짓는 그 미묘한 미소. 그 미소는 분명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친구들과 수다를 떨던 사람이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면 범죄자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 나영이가 파티 때 사진 보냈네. 자기야,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우리 나영이 결혼하면 부케는 내가 받아야겠어. 저는 소설가입니다.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행동의 불일치를 포착하는 게 제 직업이죠. 아내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독자를 관찰할 뿐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펜 대신 노트북을, 원고 대신 검색창을 마주했습니다. 지우는 작가의 집요함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 흩어진 단서들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파티의 공식 해시태그를 검색해 수백 장의 사진을 샅샅이 훑었다. 마치 방대한 자료 속에서 결정적인 문장 하나를 찾아 헤매는 작가처럼. 그리고 마침내 한 패션 매거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선명한 화질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 이름은 최현석.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패션 포토그래퍼더군요. 저는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쓴 어떤 소설보다도 더 충격적인 반전을 발견했죠. 최현석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한 패션 세계와 그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었다. 유명 모델들과의 작업, 해외 로케이션 촬영,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음식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는 박수진의 흔적이 교묘하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올린 게시물에 그가 좋아요를 누르고 의미심장한 댓글을 단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날씨엔 와인 한 잔이라고 올리면 그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댓글을 달았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가의 눈에는 그것은 둘만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다고 했던 파리에서 그는 우연한 마주침이라며 에펠탑 사진을 올렸더군요. 아내가 친구들과 호캉스를 즐긴다고 했던 주말, 그는 같은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교묘한 우연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소설가의 눈에는 너무나도 뻔한 복선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들의 과거에 있었다. 지우는 단순 검색을 넘어 과거 패션업계 잡지와 기사들까지 뒤졌다. 그리고 수진이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기 전 작은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 최연석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진은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왜 숨겼을까요? 단순한 동료였다면 오늘 파티에서 옛날 동료 현석 씨 만났어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내의 스케줄, 다른 한쪽에는 최현석의 인스타그램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편의 소설을 쓰는 것과 같았다.
거짓말로 가득 찬 소설. 아내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말하며 외출했던 날들의 기록과 최연석의 인스타그램 속 동선을 대조하는 작업. 결과는 처참했다. 아내가 청담동에서 미팅이 있다고 한 날, 그는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오후의 햇살, 그리고 완벽한 커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커피잔은 2개였죠. 아내가 판교로 외근을 간다고 한 날, 그는 판교의 한 레스토랑을 오늘의 점심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아내가 주문한 것과 똑같은 파스타 사진과 함께요.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알리바이였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그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다. 아내의 가상세계는 완벽했지만 너무 많은 디지털 발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남편이 세상의 모든 단서를 엮어 하나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소설가라는 사실을. 이제 소설가는 이 슬픈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쓸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는 아직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저는 소설 속에서 비극적인 장면을 수없이 묘사해 왔지만 제 삶이 그 비극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아내에게 강원도로 취재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새 소설의 배경이 될 장소를 답사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죠. 제 인생의 첫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잘 다녀와, 자기. 좋은 영감 많이 받고 와. 나는 오늘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중요한 분들이라 신경 좀 써야 하거든.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가방 대신 고성능 렌즈가 달린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의 새로운 무대가 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아내가 말했던 레스토랑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그의 차 안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세계는 오직 침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낭만적인 소설가는 없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관찰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아내의 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흰색 스포츠카 한 대가 그 뒤를 따랐죠. 차에서 내린 것은 최연석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배우처럼 차에서 내리더니 자연스럽게 아내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차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줌을 당기자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최현석의 팔짱을 꼈고 현석은 익숙하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한 연인이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편안함과 친밀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레스토랑 안에서의 2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데이트 장면이었죠.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와인잔을 부딪히고 끊임없이 웃고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셔터를 누르는 기계처럼 묵묵히 담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제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소설의 클라이맥스를 위한 취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지우는 그들이 당연히 각자의 집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은 나란히 길을 건너 화려한 불빛의 부티크 호텔로 들어갔다. 그곳은 지훈이 결혼기념일에 예약하려다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곳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아내가 최연석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최연석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장면은 제 결혼 생활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지우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지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그의 영혼도 차갑게 식어갔다. 마침내 3시간 하고도 20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이 호텔 입구에 다시 나타났다. 아내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최현석은 넥타이를 살짝 푼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죠.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길고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을요. 지우는 녹화 버튼을 중지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독한 배신을 심판할 무기였다. 그는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청담동의 거리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복수에 대한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막을 내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법의 심판대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접니다. 증거 다 모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제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륜 증거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명확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내를 먼저 공격하는 대신 상간남인 최연석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최연석에게 법적인 압박이 가해진다면 그는 분명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 전략에 동의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니까요. 지훈은 변호사와 함께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7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파괴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였다. 소장과 함께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가 담긴 USB가 최연석의 포토 스튜디오로 발송되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최현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죠. 지훈이 전화를 받자 다급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지훈 씨 되십니까? 최연석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까? 장난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최연석 씨. 법원에서 보낸 정식 소장일 텐데요. 우리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그날은 수진 씨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준 겁니다.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그냥 로비에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가진 3시간 20분짜리 영상은 뭔가요? 두 분이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 영상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최연석의 오만한 태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세요.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는 거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이요? 저는 돈에는 관심 없습니다. 최연석 씨. 저는 당신이 내 아내와 함께 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깔끔한 정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최연석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소설가라는 사실을 돈보다 명예와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행동했죠.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힘든 일 있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나? 아니, 괜찮아. 그냥 다음 소설 구상이 잘 안 풀려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지훈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아내의 위선을 그대로 돌려주는 차갑고 잔인한 연극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침묵을 정말로 소설 때문이라고 믿는 듯했다. 그녀는 최연석과의 연락이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지훈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저는 매일 밤 제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은 아닐까?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그날을요. 최현석이 합의를 거절당한 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소설가로서 그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복수이자 이 끔찍한 이야기의 결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증인석에 들어설 때만 해도 자신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법정을 나설 때 그녀는 자신이 한낱 죄 많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재판 당일 저는 법원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 곁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제 손에는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연석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포토그래퍼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한 남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재판은 시작되었고 지훈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패션쇼 단체 사진부터 시작해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날짜별로 비교한 엑셀 파일, 그리고 청담동 레스토랑과 호텔 앞에서 찍힌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까지. 법정의 스크린에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연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최연석 측 변호사는 두 사람은 막역한 동료 사이일 뿐이며 호텔에는 잠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제가 쓴 삼류 소설의 대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들의 모든 변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통신사에서 복구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 안에는 지훈이 강원도로 취재를 떠난 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그 내용을 법정에서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 수진아. 이제 방해꾼도 없으니 우리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겠네. 그러게. 우리 지훈 씨는 지금쯤 강원도 산골에서 열심히 글 쓰고 있겠지? 자기가 이렇게 로맨틱한 밤을 보내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가끔은 좀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당신이 이렇게 좋은데. 메시지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연석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그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그는 힘없이 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증인으로 박수진 씨를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최연석의 증인으로 출석했죠. 아마 저를 압박하고 최연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최연석 작가님과는 정말 친한 동료 사이입니다. 남편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작가라 그런지 좀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라서요. 모든 것을 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의 변호사가 호텔 CCTV 영상을 재생하고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읽어주자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맞아요. 네, 만났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소설 쓴다는 핑계로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어요. 저는 늘 외로웠다고요. 제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을 해도 남편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석 씨는 달랐어요. 그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하지만 그녀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역효과만 낳았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증인은 질문에만 답하세요. 이곳은 심파극을 공연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본인의 외로움을 변명 삼아 다른 가정에 끼친 피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그 뻔뻔함. 지난 7년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제 소설 속 어떤 악역보다도 더 잔인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최연석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김지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연석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박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커리어는 법정에서 산산조각 났고 패션계에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유명 포토그래퍼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최연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합의해 주시죠. 1억, 아니 2억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끝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내 아내를 샀을지 몰라도 내 시간과 믿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당신의 평판뿐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지우는 차갑게 돌아섰다. 복도의 반대편에서는 수진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초라한 민낯뿐이었다. 그렇게 한편이 소설 같았던 법정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가 남아 있었다.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소설의 결말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바로 제가 쓰는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하지만 그 위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왔어? 재판 잘 끝났어? 무슨 재판이길래 하루 종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당신과 최연석 씨의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오늘 판결 났어. 최연석 씨가 당신 때문에 5천만 원을 물게 됐다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글쎄, 소설가는 관찰하는 직업이거든. 당신이 파티에서 그 남자와 웃고 있을 때부터, 핸드폰을 끌어안고 잠들 때부터,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거짓말을 할 때부터 난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지훈은 지난 2달간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사진, 영상, SNS 기록, 메시지 내역까지. 수지는 그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7년이 있잖아. 용서, 당신이 최연석과 호텔에 들어갈 때 우리의 7년은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내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소설의 결말을 쓰고 있었던 거야. 이 서류의 사인을, 재산 분할은 당신의 유책 사유를 감안해서 변호사가 정리했을 거야. 아마 당신에게 유리하진 않겠지. 이건 당신이 선택한 결말이야. 박수진.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후 제 삶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최연석은 거액의 위자료를 물고 업계에서 거의 매장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재산 분할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배신과 상처, 그리고 한 남자의 차가운 복수. 아마 제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훈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된 의심이 결국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안겨주었네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인상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훈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의 방식대로 차갑게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 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